이 그림은 뭐냐면 환경부에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사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하시동 안인 사구고요. 두 번째가 보령의 소왕 사구인데 저희가 거기를 한 4년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가서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7월부터 7월, 8월, 9월, 10월 별로 변화가 없다가 11월 들면서 약간 앞에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더니 3월, 4월에 가서 뭔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주로 쌓이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2월에서 한 5월 사이. 정확하게 말하면 3월, 4월에 모래가 많이 쌓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가 북서풍이라는 바람이 잘 불면서 같이 식생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만 계속 분다고 해서 모래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서 어느 정도 식생이 자라서 퇴적을 유도해야 모래가 쌓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해안과 서해안의 사구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 중에 아까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랑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동해안과 서해안의 사구가 똑같지 않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대청도의 옥죽동 사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모습은 뒤에서 찍은 거고 이건 이제 앞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건 자은도에 가면 있는 백산사구라는 사구의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해안에 있는 사구들 중에서 꽤 괜찮게 보존된 그 사구 중에 하나가 자은도 백산사구예요. 가면 이렇게 풀밭처럼 있는 이런 경관이 사실 전형적인 해안사구 경관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이런 사구는 약간 사막사구의 경관이고요. 이쪽은 진짜 해안사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나무를 심어버리면 저희가 볼 때는 경관을 해치는 건데 또 그쪽 지자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경관을 증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보령에 있는 소왕사구입니다. 이건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해안의 사구. 여태까지는 이제 서해안의 사구를 봤는데 보통 언덕이 이렇게 하나씩 다 있었는데 고성구 동호사구는 굉장히 낮고 하시동 안인사구도 역시 낮고 그래서 서해안의 사구랑 동해안의 사구를 비교를 하면 서해안 사구는 높고 동해안 사구는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 과정의 차이에서는 서해안의 사구는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풍성사구고 동해안의 거는 파랑에 의해서 형성된 해빈열, 빈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사구는 가는 모래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0에서 2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동해안 사구는 중간 모래 500에서 1mm 정도까지 되는 큰 모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태적인 특징을 그래프로 보시면 서해안의 것들은 이렇게 봉우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의 것들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모래의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이 동그란 크기가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동해안의 것들은 굵고 서해안의 것들은 작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계적으로 이렇게 좀 복잡하죠? 하면 다른 것들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모래의 크기는 차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형성 연대를 살펴봤더니 동해안과 서해안의 형성 연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해수면 변동이 비슷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해안의 해수면이 올라올 때 서해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약 6,000년경에 해수면이 정체되면서 만들어진 사구들이 있고 그 후에 뭐 2,000, 3,000년
1900년쯤에 만들어진 사구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모래가 많이 쌓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있었고요. 앞부분에 이제 사구에는 사구가 고유한 서식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구 생태계는 굉장히 험난합니다. 살아가기에. 바람이 아주 많이 불고, 또 건조할 때가 있고 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분 스트레스라는 걸 받아요. 계속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염분 스트레스가 있고, 또 모래에 의해서 계속 매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웬만한 생물이 살아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안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거리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구배라고 말을 하는데, 환경 인자의 구배가 나타나고, 이 환경 인자의 구배에 따라서 식물의 대상 분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던 모래들이 이렇게 날아가고, 또 한 가지는 모래랑 더불어서 염분도 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염분이 당연히 앞쪽에는 많을 거고, 그죠? 중간엔 조금 있고, 점점점 가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 인자의 구배가 나타나기 때문에 요걸 좋아하는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요런 식물들이 들어가고, 요런 식물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 언덕을 넘으면 바람이 불지 않아요. 요만큼은 바람이 불지 않는, 바람이 안 부는 곳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육상식물 같은 것들이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육상식물 같은 것들이 자랄 수 있어요. 근데 큰 식물들은 자라지 못해요. 더 커버리면 바람에 맞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떤 존을 갖고서 식물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평면에서 이렇게 얹어서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띠처럼 나타나겠죠. 이렇게 식물들이. 그래서 이렇게 띠처럼 나타나는 것을 대상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대상으로 분포를 하게 되고, 그 식물에 살고 있는 곤충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대상 분포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해안 사구에서는 모래가 자꾸 쌓이기 때문에 매몰 사건이 자꾸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모래에 묻혀요. 그럼 이 식물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뚫고 나옵니다. 그래 또 묻히면 또 뚫고 나와요. 대표적인 식물이 개끌형이나 통보리 사초인데, 그런 것들이 모래 매몰 사건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에 비해서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어린 나무가 있는데 심어놓으면 모래가 묻혔다, 안 나옵니다. 예. 원래 왜냐하면 소나무나 곰솔 이런 것들은 사구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심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래종들이 있어요. 외래종들도 사구가 모래가 잘 쌓이는 곳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못 나오기 때문에. 근데 모래가 잘 안 쌓이는 곳에서는 자꾸 육상식물들이 침입을 해서 외래종이 번성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도토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구가 있는데, 도토리 사구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장비를 개발했어요. 가지고 뭐냐면 이게 뭐죠? 이렇게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데 전기로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는데 위에 모래가 있어요. 모래가 그림을 그린 게 있네요. 이렇게 호수가 있고 모래를 채워가지고 모래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사구의 특성을 이용해서 외래종을 제거하는 거예요. 외래종이 이렇게 자라는 데다가 모래를 뿌려가지고 얘를 묻어버려요.
그러면 사구식물은 자라고 외래종은 죽는 거죠.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일이 제거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어떤 제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네, 모래의 특성을 아까 살펴본 것처럼 주로 석영 모래가 많고 점점점 날아갈수록 둥그레집니다. 이거는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해안의 대표적인 바람은 이렇게 붑니다. 주로 이 파란색이 강한 바람이고 따뜻한 색, 빨간색이 온화한 바람, 약한 바람인데요. 그죠? 색깔별로 느끼실 수가 있겠죠. 이 파란 바람은 주로 북서 계절풍으로 붑니다. 그래서 주로 북서풍이 부는 겨울철이나 봄철에 모래가 많이 이동하고 많이 쌓이는 거죠. 이거를 제가 낮과 밤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낮에는 주로 북서 계절풍이 많이 부는데 밤에는 반대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혹시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해륙풍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하게 부는 바람은 해륙풍입니다. 주로. 바람은 구배가 나타납니다. 뭐의 구배냐면 지상에서부터 높아질수록 강하게 바람이 불어요. 자, 이게 풍속인데 이게 풍속입니다. 이거 지상에서 높이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강해지고 지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바람이 약하게 붑니다. 왜 그러냐면 마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사구식물들이 그 지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지면을 통과하는 바람은 약하게 불고 지상을 그 지면에서 높이 떨어진 곳에서는 강하게 불어요. 바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럼 중요하냐? 왜 제가 언급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풍속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풍속. 뭐 사구 모래가 쌓이려면 어느 정도의 풍속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보통 5m/s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5m/s로 불지 않으면 모래가 쌓이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4.5m/s. 근데 그건 어디의 바람이냐? 지상 2m에서의 바람입니다. 요 아래쪽에서의 바람이 아니라 요 위쪽에서 2m 이상, 5m 이상 불어야지 아래쪽에도 바람이 좀 불어서 모래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 일기예보나 이런 거에서 풍속 몇이라고 드는 건 지상 2m 바람이나 10m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오늘은 풍속이 5m 이상 분다 이렇게 하면 아 모래 좀 이동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모래 좀 쌓이겠네. 예. 다음은 사구의 온도 변화입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는 기온의 변화예요. 기온이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죠. 이때가 여름이라면 여기가 겨울이겠죠. 기온은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변해요. 그렇죠? 온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요건 파란색 선과 초록색 선은 지하의 온도예요. 지하의 온도는 점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별로 일교차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죠. 그래서 이 빨간색 온도, 이건 기온, 파란색 온도는 지표에서 약간 낮은 부분,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 초록색 부분은 지하에서 1m 정도 되는 깊이의 온도인데 이것이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사구 표면이 제일 뜨겁고 그 다음 뜨겁고 그 다음 지하로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땅속으로 들어가면 따뜻하고 바깥으로 나오면 춥죠. 그래서 사구에 있는 곤충들이 월동을 합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월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름에 마찬가지로 사구 표면은 뜨겁고 지하는 시원하기 때문에 한여름에 표범 장지뱀을 관찰하려면 땅을 파야 됩니다. 하지만 얘네가 서늘할 때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계속 나오는 거죠. 나왔다가 한낮에는 들어갔다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소왕사구의 그림과 오산포 사구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소왕사구 같은 경우는
오산포보다 좀 더 남쪽에 있지만 이게 0이거든요. 가끔씩 얼음이 얼어요. 근데 오산포 사구 여기는 강릉인데 강릉 쪽은 얼음이 얼지 않아요. 사구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도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막사구처럼 노출이 되어 있으면 기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주 뜨거워져요. 40도, 50도가 되죠. 예전에 보면 도마뱀이 이렇게 다리 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납니다. 저도 그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점점 머리가 빠지면서 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빨리 좀 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 이 곤충도 지금 모래를 파고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환경 인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구의 정상부에 있느냐, 앞부분에 있느냐, 후면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온은 이 정상부에 있는 것은 폭이 작지만 뒤쪽에서는 폭이 커요. 여기는 항상 약간 일정한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풍속도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사구식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쭉한 벼처럼 생긴 것, 개끌형. 그다음에 두 번째 게 이렇게 통보리사초. 그다음에 이게 갯새보리입니다. 갯새보리는 이렇게 끝에 이렇게 갈라져서 보리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통보리사초랑 비슷한데요. 존보리사초. 그다음 얘는 이거요? 모래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띠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 중에서 사구식물이 아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띠,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고유한 사구식물이고 얘만 외래종입니다. 띠는 사구에서 원래 아니요, 띠. 띠, 머리띠 할 때랑 같습니다. 띠라고 하는 식물은 사구의 고유종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주로 꽃이 피는 식물들을 아는데요. 얘네도 다 꽃이 핍니다. 그런데 꽃이 우리가 사는 그런 가춤꽃이 아니고 못 갖춘 꽃이고요. 이런 식물들은 다 갖춘 꽃을 피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개슴박이, 개단두, 갯방풍, 순비기나무, 이거요. 순비기나무, 순비기. 죄송합니다. 순비기나무. 나무죠, 나무. 나물 아니고. 이거 해당화. 갯맷꽃. 다들 이런 식물들은 다 염생식물이라고 말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약간 연풍이 부는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아까 사구식물의 생태적인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는 줄기나 뿌리 줄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여러 해 살이 식물이고 각각의 고유한 그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이 넓거나 두껍거나. 그래서 이러면 증발에 유리해요. 증발하는 부분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종자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으면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이 종자가 물에 들어가서 잘 부식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나타날 수가 있고 매몰 사건에서 잘 극복하고 나옵니다.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있습니다. 소똥구리 부치, 모래부치 거저리, 해변 반날개, 바닷가 거저리, 큰 집게벌레, 참뜰기랍잡이. 제가 왜 이름을 썼을까요? 다 외우기 힘들어서. 참뜰기랍잡이는 예전에 뜰기랍잡이라고도 불렀다가 참기랍잡이라고 불렀다가 요새 아마 참뜰기랍잡이로 통일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모래 크기가 대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대부분 모래가 곤충이 굉장히 작습니다. 땅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고 이런 것들을 채집하기 위해서는 주로 채를 들고 가서 이렇게 모래를 치면 채집이 됩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네, 모래 귀신. 예, 여기는 요거 자체는 모래 지옥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사는 애는 모래 귀신. 얘가 뭐의 유충인데? 네, 명주잠자리의 유충입니다. 맞습니다. 네, 명주잠자리라고 하는 잠자리가 아닙니다. 명주잠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리 목에 잠자리가 아니라 명주잠자리라고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명주잠자리 보면은 저는 사실 처음에 명주잠자리라 그래서 굉장히 이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제 이상형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얘 애벌레인 상태에서는 아주 끔찍하게 생겼죠, 이렇게. 네, 여기 요 각도가 몇 도일까요? 32도. 네. 사면 안정각입니다. 그래서 명주잠자리 유충이 밑에 톡톡톡 치면 모래가 흘러요. 네. 재보면 32도입니다. 자, 사구의 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요 아래쪽이 흰 물대새 수컷이고요. 요게 암컷입니다. 요게 알을 낳은 장면이고요. 요게 갯매꽃이죠. 포란하고 있는 장면인데 흰 물대새는 사구에 알을 낳아요. 어디쯤에 낳냐면 사구가 시작되는 부분쯤에 낳아요. 상부 사빈 위쪽에 사구가 시작되는 부분. 그러니까 조심해서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쇠제비 갈매기도 역시 사구에 알을 낳습니다. 이 쇠제비 갈매기인데 이렇게 알을 낳습니다. 쇠제비 갈매기는 조금 더 아래 낳습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 모래가 있고 이제 풀이 이렇게 시작되면 이 부분쯤에 흰물대새가 알을 낳고요. 가끔씩 이 안에도 낳고요. 쇠제비 갈매기는 조금 더 바깥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걸어 다니려면 좀 젖은 땅 여기를 걸어 다니셔야 되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흰 물대새나 쇠제비 갈매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젖은 모래를 걷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네. 마른 모래 쪽을 걷지 않고 젖은 모래 쪽을 걷고, 두 번째 개를 데리고서 산책하지 않는다. 이게 있습니다. 네. 개는 잘 찾아냅니다. 네. 표범 장지뱀 아까 설명드렸는데 표범 무늬가 이렇게 있고 멸종위기 2급종입니다. 이거 뭐지? 제가 아마 찍어놓은 동영상인데요. 동영상 파일을 안 넣었까? 죄송합니다. 파일을 안 넣어놨네요. 네. 자, 그러면 해안 사구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빈 사구의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 말이. 말이 어렵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사실 내용은 아까 전 시간이나 그 전 시간에 했던 어떤 물질 순환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빈 사구의 상호작용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기지포 사구나 기지포 사구는 태안해안 국립공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현재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는 이 정도 됐었어요, 원래 해안선이. 그런데 이 부분이 점점점 나가서 현재는 이만큼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침식 퇴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침식되는 부분도 있고요. 잘 보호되는 곳은 퇴적도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벨기에의 페오키 사구라는 곳인데 여기도 역시 지역 도립공원 같은 걸로 지정이 돼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태풍 곰파스라고 아까 제가 연구할 때 한번 겪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통관 후에 침식 피해 상황을 조사를 했더니 요 빨간색이
좀 많이 침식된 곳이고 파란색이 초록색이 피해를 받지 않은 곳입니다. 그랬더니 천리포, 다사리, 죽산리, 송림리, 구시포 이쪽이 피해를 많이 받았고 다른 쪽은 약간 경미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그려보진 않았지만 이 지역이 국립공원입니다. 여기 국립공원이고 여기 국립공원 아니고 여기 국립공원 아니고 여기 국립공원 아니고 뭔가 그래서 보호되고 있는 것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곳에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안사고는 사실 그 원리를 알면 퇴적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퇴적이 되는데 장애물이 있어야 퇴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래 포집기라고 하는 울타리를 설치해 주면 모래가 쌓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조금 더 예쁜 울타리를 했는데 외국에서 이제 잡목 울타리라고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나무를 그냥 갖다가 심은 게 아니라 그냥 꽂은 거예요. 나무 죽은 거를 갖다가 꽂아 놨더니 이렇게 모래가 쌓이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제주도는 폐사라 그랬잖아요. 모래를 갖다 부은 거예요. 갖다 붓는데 어떻게 붓느냐? 오늘 한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표사, 연안표류, 연안류의 이동 메커니즘만 기억하셔도 되는데요. 모래가 이렇게 파랑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쌓인다 그랬잖아요. 여기 깎여 나가고. 그리고 또 이것들은 어디 가서 또 쌓일 거예요. 이렇게 그로인 같은 거 설치하면 이게 쌓여요. 그러면 어떤 식이냐? 얘를 퍼다가 여기다 붓는 거예요. 이렇게. 모래를 인공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저 방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 이쪽에는 굉장히 적응된 모래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이 모래를 바깥에다 갖다 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파랑에 의해서 연안류가 불면 자연이 쌓이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샌드 리사이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방법의 하나는 옹벽을 설치하는 것. 그러면 이런 해서 결국 후퇴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해안임 조성하는 것도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곰솔 때문에 얼마나 풍속이 떨어지는지를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곰솔이 안 심어져 있는 곳의 바람 그리고 이게 곰솔이 심어져 있는 곳의 바람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곳에서 1m 이상 지금 평균 풍속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거를 대략 그림으로 그려보면 곰솔림을 중심으로 뒷부분은 보통 이 키의 20배 정도까지 바람이 안 분다고 해요. 그런데 앞부분도 역시 한 5배 정도까지는 바람이 안 붑니다. 곰솔림이 15m짜리를 심어 놓으면 5배 계산하면 75m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해안림은 한 12m 정도니까 한 5, 60m 정도까지 바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가까운 곳에는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좀 먼 곳은 덜 영향을 받고요. 30분이 제 목표인데 딱 1분 남았습니다. 아까 해안 침식 부분도 마찬가지고 해안 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구라는 경관을 살펴보면 사구라는 경관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그 모래를 좋아하는 식물들이 자라고 그 식물들의 그 식물들을 또 잘 먹이로 삼고 하는 그런 곤충들이 있고 곤충을 잡아먹는 동물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어떤 바람이나 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속에서 이 사고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잘못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연안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공학자들이 연안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연안류를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연안류를 굉장히 짧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잖아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연안유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것들은 1년을 주기로 하지만 어떤 것들은 더 긴 시간을 주기로 해서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잘못된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순환 과정을 잘 배우시고 생태계를 진짜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도시 시흥